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아트로포스라는 작품을 들고 왔는데요. 문열 작가님이 쓰신 소설입니다. 문열 작가님은 2002년부터 2018년 통역 가이드를 하셨고요. 2020년 단편소설 그해 여름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63회 한국소설 신인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오늘의 소설 아트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을 말합니다. 작가님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오래전 성교동 성당에 다니실 때 성당 신부님이 교도소 사형장에서 사형수에게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사형장을 나가려고 할 때 목이 매달린 사형수 입에서 예수, 예수 마리아 하는 소리가 흘러나와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의 소설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운명, 신의 섭리를 오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그런 대상이 있었을까요? 잠시 회상하면서 오늘의 소설을 감상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트로포스, 문열. 의정부 교도소에 가기로 했던 날.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초겨울의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김서영은 추위와 비바람에 맥없이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어느새 그녀의 발걸음은 교도소 앞까지 다다랐다. 비구름에 쌓여있는 수락산의 자태가 잠옷 신비롭다. 그 산자락 아래 높이 솟아오른 교도소 감시대와 담장은 공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별세계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면회 신청을 하고 30분쯤 기다려 서영 차례가 되었다. 접견실 입구에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건네주고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 바로 옆 2호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느 아주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한다. 50대로 보이는 그녀는 손에 묵주를 쥐고 있었다. 벨이 울려 서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채 2평이 되지 않은 이 좁은 공간이 수인들에게는 잠시나마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가 면회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는 건 굶주림과 함께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리라. 고마워. 이렇게 한심하고 못나고 나쁜 놈을 찾아주고 정말 고맙다. 안강혁의 목소리가 동그란 원안의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그녀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강혁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지만 두 남녀 사이엔 두꺼운 실리콘 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수길이는 어떻게 됐어? 그가 묻는 말에 그녀는 대답하기가 괴로웠다. 이젠 가망이 없어. 대통령, 법무부 장관, 각 정당 대표한테 보낸 탄원서는 소식이 없어. 수길 오빠 가족도 나도 지쳤어. 곧 사형이 집행될 것 같아. 강혁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말했다. 수길이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나 때문에. 정작 사형당할 놈은 바로 나야. 서영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7분밖에 되지 않는 면회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내리던 비는 그쳤다. 바람이 차갑다. 그녀는 두꺼운 비구름에 덮여있는 수락산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렸다. 서영은 오후 2시 약속이 있어 서울로 갔다. 소공동에 도착해서 약속했던 사람을 만나 일을 끝내고 자기 집이 있는 아현동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시청 지하도를 건너 독수궁 앞으로 나와 대화문 옆길로 들어갔다. 얼마쯤 걸었을까?
그녀의 발걸음은 법원 앞에서 멈췄다. 지난해 이곳 고등법원 법정에서 있었던 선고 공판이 어제 겪은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판사 전용 출입문으로 판사 3명이 법정에 들어왔다. 일동, 기립. 법원 정리가 외치자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이 모두 일어났다. 판사가 의자에 앉자 모든 사람이 앉았다. 가운데 앉아있는 부장판사가 호명을 하자 강혁과 수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팔은 포승줄로 묶여 있었다. 판사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다. 조용히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안강혁은 신체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립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힘없는 노인을 흉기로 생명을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그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점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한 죄로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6년에 처한다. 항소는 기각하며 그동안 구속기간은 본 형기에 삽입한다. 이 판결에 불복할 시 일주일 안에 대법에 상고하기 바랍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강혁은 체념한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수길의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최수길은 안강혁과 같이 공모하여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관내를 순찰 중이던 경찰 공무원까지 살해하였으므로 형법 제250조 살인죄, 제334조 특수강도죄,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죄를 위반,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항소는 기각하며 이 판결에 불복할 시 수길은 피고인석에 서 있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되었다. 집에 도착한 서영은 방으로 들어갔다. 커피를 타서 마셨다. 커피를 마시면서 그녀의 시선이 책꽂이 구석에 박혀있는 앨범으로 향했다. 손대지 않은 지 오래되어 먼지가 낀 앨범을 꺼냈다. 먼지를 닦고 앨범을 펼쳤다. 수길과 강혁이 전역할 때 예비군복을 입고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이 보였다. 강혁과 손을 잡고 찍은 자기 사진도 있었다. 사진을 보면서 그녀는 추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서영은 3년 전에 상고를 나와 은행에서 근무했고 그때 그녀는 21살이었다. 수길은 서영의 고종사촌 오빠다. 수길에게는 고모가 되는 서영의 어머니가 어느 날 서영에게 말했다. 서영아, 군에 간 수길이가 지금 병장으로 있는데 제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그동안 한 번도 면회 간 적이 없었는데 걔가 몹시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다. 다음 주에 같이 면회 가자. 다음 주 일요일 서영은 어머니와 같이 면회 갔다. 수길은 경기도 모 사단 헌병대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강혁과 수길은 고교 동창생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면회 때 강혁은 서영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청순 가련해 보이는 그녀를 보고 강혁은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 후에 강혁은 수길에게 서영을 소개시켜달라 졸라댔고 결국 두 남녀는 만나게 되었다. 강혁은 신장이 180cm에 어깨가 넓고 얼굴도 씩씩하게 생겼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서영도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순진하게도 그녀는 강혁의 외모만 보고 말았다. 강혁의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그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강혁의 과거, 그것 때문에 서영은 괴로워했다. 잘못을 저질러 헌병대 영창에 수감된 사병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순찰 나가면 유흥업소 주인들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 부대 근처에 있는 사창가 포주들로부터 성상납을 받아 창녀하고 놀아나고 그것이 강혁의 과거였다. 서영은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으로부터 강혁의 추저분한 과거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직원은 강혁하고 같이 헌병대에서 복무하다가 도중 신원조에 문제가 생겨 헌병대에서 쫓겨나 보병으로 제대한 사람이었다. 강혁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을 서영은 강혁과 정들고 나서 너무 늦게 알았다. 일요일마다 서영은 강혁한테 면회 갔다. 부대가 서울에서 가까워 면회 가기도 수월했다. 강혁이 외출, 외박을 나오면 두 사람은 서울로 가서 데이트했다. 그가 복무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군인은 휴가 때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갈 수 없었다. 외출, 외박 때 서울에 가는 것은 위수 지역 이탈이므로 서울로 가다 현병한테 걸리면 영창에 수감된다. 강혁은 고참 병장이다. 자기 밑에 있는 쫄병들이 단속하기 때문에 걸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두 사람은 일산에서 기차 타고 신촌역에서 내려 그곳 근처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특히 이대 정문과 후문 앞에 있는 그린하우스 제과점에 자주 갔다. 두 사람은 어떤 날엔 서울역에서 내려 남산으로 올라가 찬란한 서울의 야경을 구경했다. 서영 생일날이 돌아오자 강혁은 얼마 되지 않는 사병 월급을 털어 안개꽃이 들어있는 장미 한 다발과 케이크를 사서 그녀에게 선물했다. 둘은 만나는 횟수가 잦아져 가면서 차츰 정이 들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급기야 잠자리를 같이 하며 장례를 약속했다. 강혁과 서영이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날 밤 강혁은 작고 동그란 서영의 어깨를 껴안고 말했다. 서영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얼굴도 예쁘지만 요즘 세상 여자 같지 않고 착하고 순진해. 이기적이지도 않고 욕심도 없어. 그래서 나는 자기한테 반해버렸어. 두 남녀는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듬해 수길과 강혁은 전역했다. 명예로운 만기제대였다. 그들은 고향에 내려가 잠시 쉬었다가 취직하려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 창신동 달동네 싸구려 월세방을 얻어 같이 기거했다. 둘의 인연은 즐겼다. 두 사내는 인생의 황금기에 몇 푼 되지 않는 봉급을 받고 3년 가까이 나라와 결애를 위하여 봉사했으나 국가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 혜택은커녕 그들은 헌병 출신이라는 딱지가 붙어 취직이 되지 않았다. 집안이 가난한 그들에게 사업을 벌이거나 장사할 미천이 없었다. 둘은 배운 기술도 없었고 학력도 고졸이었다. 그들은 실업자가 되어 먹을 양식이 바닥났고 석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집주인의 독촉에 시달렸다. 수길아, 큰일 났다. 월세도 못 내고 쌀도 떨어져 간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제대했다. 장기하사 지원해서 말뚝 박는 건데. 강혁아, 우리 그냥 고향에 내려가자. 고향에 가서 농사지어 먹고 살자. 강혁이 대답했다. 싫다. 나는 이런 꼴로 고향에 갈 수 없다. 수길이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우리 헌병 출신은 짭새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주니까 순경 채용 시험에 응시해보는 건 어떠냐? 올해 채용 시험 끝났어. 지금 당장 돈이 급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막노동하기로 결정했다. 동대문 주위에는 새벽 인력시장이 두세 군데 있는데 창신동에서 가장 가까운 종로약국 앞으로 가기로 했다.
그들은 내일 막노동 나갈 준비를 하고 일찍 지침했다. 이튿날 새벽 5시에 일어나 그곳으로 갔다. 다행히 일거리를 잡았다. 첫날 그들이 했던 일은 어느 식당 하수구가 막혀 그것을 뚫는 작업이었다. 바이브레타로 시멘트를 뜯어내고 곡괭이와 삽으로 흙을 퍼냈다. 하수도 냄새가 지독했다. 하수도 안에 오물을 제거하고 오후 5시쯤 일이 끝났다. 받은 일당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순댓국에 소주를 마셨다. 땀 흘리며 육체노동을 한 뒤라서 밥맛과 술맛이 그만이었다. 둘째 날은 옥상 방수공사였다. 큰 통에다 시멘트와 모래를 넣고 물을 부어 비빈 뒤 작은 통에 퍼담아 가져다 주면 되었다. 나머지 일은 미장이들이 알아서 했다. 옥상까지 시멘트와 모래를 운반할 때가 힘들었을 뿐 둘째 날 일은 비교적 수월했다. 그 밖에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가서 청소와 잡일도 했다. 청소하고 나면 먼지를 많이 먹어 콧구멍이 근질거리고 목이 칼칼했다. 그들은 일요일만 쉬고 계속 일했다. 약간 돈을 모아 밀린 월세를 전부 치렀다. 행복은 천천히 오지만 불행은 갑자기 닥쳐온다고 했던가. 그들이 그날 했던 일은 짐통에 벽돌을 실어 어깨에 메고 1층에서 5층까지 운반하는 중노동이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일당을 더 준다고 해서 이를 악물었다. 강혁이 벽돌을 내려놓고 내려오다 3층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2층까지 굴러 떨어졌다. 그의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팔과 다리가 까졌다.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흘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은 뒤에 엑스레이를 찍고 상처를 꿰맸다. 중상은 아니었다. 강혁은 당분간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다. 수기를 혼자 일해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보름쯤 지나자 강혁은 회복되었다. 가슴과 갈비뼈가 걸렸지만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다. 강혁이 회복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수길이 몸살로 알아누웠다. 마기를 처음 해보는 그가 한 달이 넘도록 일했다. 수길은 약을 먹고 며칠 쉬기로 했다. 몸이 회복되고 그들은 오랜만에 같이 술을 마셨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취기가 올랐다. 생활고에 시달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거칠었다. 성에 관한 욕을 연방 짓거리며 이 나라가 한심하고 법이 잘못되었고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 더럽고 죽고 싶다는 등등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치지 않았다. 강혁이 방문을 열고 에이 씨발 소리 지르며 죄 없는 소주병을 밖으로 던졌다. 그의 손을 떠난 소주병은 담벼락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그 후에 강혁은 기막힌 일을 꾸몄다. 그것은 같은 동네에 있는 가게를 털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가 털려고 하는 가게는 과일과 야채를 파는 보기에는 허름한 구멍가게이지만 주인 할아버지가 알부자로 소문나 있었다. 그 가게는 노인 부부가 장사하고 있었다. 그런 음모를 수길에게 말하자 수길은 벌떡 일어나 강혁의 멱살을 휘어잡았다. 야, 이 미친놈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강혁은 수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마치 야쿠자나 마피아, 상마패 등 비밀 범죄단체의 조직원처럼 비장하게 말했다. 수길아, 이번 한 번만 하자. 나는 이제 막일은 더 못하겠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내년엔 같이 경찰 채용 시험을 보자. 만약 떨어지면 고향에 내려가 농사 짓자. 이번 한 번뿐이다. 나 혼자서 하기엔 너무 두렵다.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던 수길도 강혁의 간청과 설득에 넘어갔다.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원래 사람은 선에 대한 의지가 약한 법이다. 그들은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웠다. 칼과 복면,
손전등과 배낭, 장갑을 준비하고 도망가기 좋게 운동화를 신고 검정색 옷을 입기로 했다. 행동 개시는 밤 8시쯤 가게 문을 닫으므로 11시면 노인들이 잠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1시에 하기로 했다. 자정 안에 모든 일을 끝내고 각자 따로 도망가되 바로 집으로 가지 말고 한 바퀴 삥 돌고 들어갈 것. 훔친 돈은 반씩 나누며 망을 보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크게 손뼉을 3번 친다. 수길이 망을 보고 강혁이 안으로 들어가기로 두 사람은 합의했다. 실행하기로 한 그날 밤 출발하기 전에 강혁이 시퍼런 비수 2자루를 꺼내 한 자루를 수길에게 건네줬다. 야, 안강혁, 망을 보는데 칼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가. 수길은 칼 가지고 가는 것을 꺼렸으나 강혁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밤 11시가 되자 인적이 뜸했다. 예정대로 수길이 망을 보고 강혁은 복면을 하고 담을 넘었다. 노인 부부는 자고 있었다. 칼을 쥐고 방문을 열었다. 노인 부부를 깨워 칼로 위협해서 금고 열쇠를 빼앗고 두 사람을 이불로 덮어 씌웠다. 손전등을 켜 금고를 열어 돈을 배낭에 집어넣었다. 밖으로 나온 강혁이 수길한테 끝났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다. 수길은 100m 달리기 하듯 숨이 가쁘게 뛰었다. 그때 모 파출소장 강경희와 부하 직원 김순경은 관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다. 갑자기 파출소에서 강경희를 찾는 무전이 왔다. 급히 와달라는 무전이었다. 강경희는 김순경한테 조금만 더 돌아보고 파출소로 돌아와.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먼저 파출소로 갔다. 가는 도중에 도망가던 수길과 마주하게 되었다. 수길은 강경희를 보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계속 뛰기로 했다. 저 멀리서 강도야, 도둑이야! 고함치는 소리가 강경희의 귀에 들려왔다.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고함을 질렀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시커먼 옷을 입고 달아나는 수길을 보고 범인으로 짐작한 강경희는 수길을 뒤쫓았다. 강경희가 다가오자 수길은 겁에 질렸다. 그는 잠시 주춤거리고 나서 칼을 꺼내 강경희의 가슴을 힘껏 찔렀다. 강경희는 손을 가슴에 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수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피 묻은 칼을 들고 다시 뛰었다. 칼을 버리거나 감출 생각조차 못했다. 뒤에 오던 김순경이 수길을 목격하고 급히 파출소로 지원 요청 무전을 치고 뒤쫓아 격투 끝에 수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칼로 누구를 찔렀느냐고 추궁하고 지원 나온 동료 직원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강경희를 찾았을 때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가슴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피가 길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서둘러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그는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다. 강경희가 숨졌을 때 39. 그는 39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서영은 앨범을 책꽂이에 꽂았다. 창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다. 그녀의 앞길은 마치 자신이 안개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강혁을 2년 기다렸다. 그와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려면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봤지만 자신이 없었다. 전과자와 결혼하는 걸 가족 모두 반대했다. 강혁이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 사람 때문에 수길이 저렇게 되었다. 그런 인간을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미웠다. 서영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책상에 엎드려 한참 동안 있었다. 문득 천주교 사회교정 사목위원회 위원장인 이 신부가 그녀 머릿속에 떠올랐다. 수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세받게 해준 이 신부를 만나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이튿날 그녀는 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전화했다. 이 신부의 바쁜 일정 때문에 보름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보름 후 서영은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목위원회 건물에 도착해서 소박한 이 신부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신부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께서 그동안 수길 오빠를 도와주시고 또 영세도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사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난번 최영재가 영세 받을 때 구치소 교도관 권주임이 대부를 해주셨는데 그분은 독실한 우리 천주교 신자입니다. 최영재는 요셉 세례명으로 영세 받았어요. 최영재는 매주 금요일 사형수 미사에 꼭 참석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참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강역을 더 기다려 결혼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자기 심정을 이 신부에게 털어놓았다. 서영의 솔직한 고백을 들은 이 신부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이며 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랍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신부는 말머리를 돌려 서영에게 말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있지만 현세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얻은 가장 실용적인 이익은 범죄 예방입니다. 성경 말씀을 100%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됩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자 이 신부는 잠깐 기다려달라며 서랍에서 묵주 하나를 꺼내 선물로 주었다. 그 묵주는 이 신부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곳에서 가지고 온 묵주였다. 서영은 집에 돌아왔다. 웬일로 어머니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길이한테서 온 편지라서 내가 먼저 읽어봤다. 너도 읽어봐라. 어머니는 편지를 그녀에게 건네주고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가 감방을 열고 옥사 밖으로 나갔다. 밖은 어둡고 추웠다. 내 앞에 커다란 굴이 있기에 캄캄한 그 안으로 들어가 나는 걸어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굴 속을 계속 걸어갔다. 들리는 소문이 대통령 결재와 법무부 장관 허가도 났다고 한다. 나의 형 집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네가 이 편지를 받아볼 때쯤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미 각오는 되어 있지만 솔직히 두렵다. 사실 너에게 편지를 쓰는 내 손과 가슴도 떨고 있다. 세상에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안강역 때문에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 이렇게 되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건 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끔찍한 짓을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성서 로마서 9장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아마도 나는 선택받지 못한 조물주가 장난삼아 만든 그릇인 모양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뜻 한번 펴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쉽고 원통하다. 그동안 면회를 와주고 영치금도 넣어준 너의 고마움을,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떠나는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죽은 뒤에 강혁이하고 같이 꽃이라도 한 송이 들고 내 무덤에 찾아와 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겠다. 고모님한테도 안부 전해다오. 12월의 세상은 성탄과 연말연시로 들뜨고 분주했지만 서울구치소만은 예외였다. 잔뜩 찌푸린 하늘은 내려질 듯 낮게 떠 있었고 구치소 앞 인왕산과 뒤쪽 안산의 모습마저 희미하다. 겨울바람이 피부를 아리게 파고들었다. 사형장에는 교도소장, 담당 검사, 이 신부와 사형 집행을 실시하는 교도관이 있었고 교도관들 중에는 수길의 대부인 권주임도 있었다. 형장 뒤편엔 사형수의 사망을 최종 확인하는 검사의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수길이 형장에 들어와 조그만 나무 의자에 앉았다. 소장이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수길에게 물었다. 최수길, 본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은 1982년 서울에서 경찰관 살인사건으로 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대통령 결재를 받아 법무장관 명에 의해 사형을 집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저는 강경위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 원수진 일도 없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이제 저승에 가서 강경위를 만나면 100번 사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직자의 기도 순서. 이 신부는 수길 앞으로 다가갔다. 수길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왔다. 신부님, 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저도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 신부는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길의 차디찬 두 손을 잡았다. 그럼요. 천국에 갈 수 있고 말고요. 요셉 형제, 이 세상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사랑 많으신 하느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요셉 형제,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형제에겐 다만 그 시기가 일찍 찾아온 것뿐입니다. 죽음은 남루한 육체의 옷을 벗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형제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의 날이 찾아온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어 이 신부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나자 소장은 집행! 짧게 명령을 내렸다. 권주임은 커튼을 치고 수길의 다리를 묶고 용수라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지막으로 목에 올가미를 걸었다. 권주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겨! 하는 소리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느 교도관이 작대기 레버를 당겼다. 바닥이 갈라지고 수길은 지하로 떨어졌다. 그때 수길의 입에서 예수 마리아 신랄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기도를 마친 이 신부는 문 앞에 있었다. 문을 열고 형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희미한 소리가 이 신부의 귀에 들려왔다. 이 신부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이제 그 아득한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수길이 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을 때 그의 나이는 27이었다. 강혁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나서 수락산 진달래꽃이 여러 번 피고 졌다. 6번째 피고 지던 해에 강혁은 출소했다. 출소하는 날 그의 어머니가 고향에서 올라와 강혁의 손을 잡고 울었다. 두 모자는 같이 울었다. 강혁은 눈물을 닦고 더 나오려는 울음을 애써 참고 있는 중에 먼 발치에서 다가오고 있는 서영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4년 만에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영은 강혁에게 면회도 가지 않았고 편지도 하지 않았다. 서영은 강혁의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나서 수길의 묘에 성묘 가자고 제의하자 두 모자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의 차에 올랐다. 서영은 수길의 묘가 있는 경기도 이천으로 차를 몰았다. 묘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무덤엔 작은 비석 하나 있었고 재석은 없었다. 서영이 미리 준비해온 돗자리를 펼쳤다. 그 위에 간소한 음식과 술을 넣고 향을 피웠다. 절하고 난 뒤에 술을 무덤 위에 뿌리고 모두 묵념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성묘를 마친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다시 차에 올라 서울역으로 향했다. 도착해서 서영은 두 사람 기차표를 끊어주었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 강혁에게 건네주고 나서 작별을 고하고 그녀는 서울역을 떠났다. 두 모자는 경부선 열차를 탔다. 열차가 출발하자 강혁은 편지를 읽었다. 강혁 씨, 우선 출소를 축하드려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내가 오늘 당신을 찾아간 것은 수길 오빠의 성묘 때문이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당신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해요. 아들 하나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오늘 만남이 당신하고는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아요. 당신한테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몇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선 당신이 전과자라고 해서 전과자라는 오명 때문에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죄인이며 전과자예요. 기죽지 말고 꿋꿋하게 사세요. 또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종교를 택해 믿으면 돼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예요. 수길 오빠가 젊은 나이에 저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것은 어쩌면 본인과 그의 부모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업보 때문일지도 몰라요. 끝으로 편지 봉투 안에 들어있는 묵주는 내가 이 신부님한테 선물 받은 묵주인데 이 묵주를 당신께 주고 싶어 봉투에 넣었어요. 묵주에 딸린 십자가의 세로 길이를 조금만 줄이면 더하기가 되죠. 당신은 지금까지는 빼기 인생을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십자가처럼 더하기 인생을 사세요. 그럼 당신의 앞날에 신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1988년 11월 26일 김서영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강혁은 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고 실컷 울었다. 자리로 돌아온 그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자고 있었다. 밖은 서서히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다. 추억 묻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어느 시골역이 스쳐 지나갔다. 농가 밭, 산과 들, 비닐하우스도 보였다. 6년 동안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이렇게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강혁은 행복했다.
행복감은 잠시뿐 자신이 만든 과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둘도 없는 친구를 잃고 사랑했던 여자마저 잃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그는 또 울었다. 눈물을 훔치고 창밖을 봤다. 저 멀리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가 보였고 십자가도 보였다. 강혁은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봤다. 하얀 네온 사인 불빛 십자가의 모습은 분명 더하기였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 있었는데요. 서영의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묵주에 달린 십자가의 세로 길이를 조금만 줄이면 더하기가 되죠. 당신은 지금까지는 빼기 인생을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십자가처럼 더하기 인생을 사세요. 라는 문장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문장에서 귀를 쫑긋 세웠나요? 네, 문열 작가님께 낭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설 좋았죠? 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소설을 주위 분들과 많이 공유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하소담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네,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